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5회 연속 동결의 날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면서 또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월가의 소식 필터링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연준이 연내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이긴 한데요. 제가 왜 이거 참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일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자,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자,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점도표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세 차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시장에 불거진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연준은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0%로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이로써 연준은 지난해 9월, 11월, 12월, 올해 1월에 이어 5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이날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과 일치했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취합한 점도표에 모였습니다. 점도표에는 지난해 12월 전망치와 동일하게 연내 금리 전망이 4.6%로 제시됐는데요. 한 번에 25bp씩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3회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회의 후 발표된 성명에서 연준은 임박한 금리 인하를 거의 배제했었고 입장을 좀 바꿨죠. 이후 연준 위원들도 공개 발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연준이 올해 2회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우려했었고요. 연준은 FOMC는 장기적으로 최대의 고용과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을 추구한다면서 최근에 지표상의 경제 활동은 여전히 견고한 속도로 확장해 왔고 일자리 증가도 계속 견고하며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라면서 금리 동결 결정 배경에 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도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1월의 CPI와 PC 수치가 매우 높았다. 이를 무시하고 싶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2%로 가는 길은 원래 울퉁불퉁하다고 말을 했고요. 경제 지표가 두 달 연속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려졌지만 이로 인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요. 기준금리를 3회 내리면서 어떻게 인플레이션 수치를 내리겠다고 하는 건지.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3회 인하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2% 목표율을 잡겠다는 건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연준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데이터 디펜던스. 데이터를 보고 결정했다고 해놓고선 1월의 데이터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 야, 이게 맞는 말인가? 여러분, 미주놀에서 며칠 전 영상에서 심하면 파월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란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런 말 했는지. 연준 의장의 파월이 아니라 정치인 파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예상되는 모습이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그 전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제임스 블러드를 연준에서 쫓아낸 이유로 더 이상 연준 안에는 매는 없다. 다 비둘기가 있을 뿐이다. 오늘 그게 그대로 증명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연준은 또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얼마든지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보여준 연준의 모습. 일단 금리 에게서 시장이 확 올라서 좋긴 한데 저는 조심스럽게 내일 시장이 빠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아마 내일 한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짚을 텐데요.
내일 시장이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화면이 엔비디아의 애프터마켓 1분봉 차트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일단은 시장이 주도주였고 현재 906.35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장이 올라서 돈 번 거는 좋은데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 그럼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파월 나오고 올라간 시장이 그 다음 날 뿡 빠지면 또 뉴스에서는 뭐 밤새도록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였는데 자, 내일 그런 일이 벌어질지 우리 한번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인텔 앞에서 막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던데 자,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패권 회복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자국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역대 최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AI 시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의 리더십 제항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 칩 액트라 그러죠. 액트에 따라 인텔의 최대 195억 달러. 와,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6조입니다. 26조. 육박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최대 85억 달러, 약 11조 4천억 원의 직접 자금과 대출 11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텔에 대한 최대 8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인텔 주가 한번 볼까요? 근데 사실 FOMC 이후로 오른 거지 그 전에는 여러분 계속 빠졌었어요. 좀 이상했죠. 아니 막대한 지원을 받는데 왜 빠지는 거야? 왜 빠지는 건데? 좀 전에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번 볼까요? 오르다가 조금 꺾이는데 이런 거 여러분 섣불리 쫓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테슬라 볼까요? 우리의 테슬라 헤헤 애프터에서 지금 빨간불 테슬라도 지금 175.66 좀 더 가야 되죠. 180불을 목표로 더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여러분. 역대급 실적의 돈방석에 앉은 회사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가스 등 원자재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들이 에너지 대란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내면서 160조 원이 넘는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와우.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컨설팅 업체 올리버 와이먼은 은행과 헤지펀드, BP, 셀과 같은 에너지 기업 등 원자재 중개 관련 업계가 700억에서 1,200억 달러의 현금을 유보금 형태로 쌓아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돈을 쌓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업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반발한 2022년 사상 최대 수준인 1,480억 달러, 약 198조 원의 총이익을 낸 데 따른 결과인데요. 비톨과 트라비쿠라 등 민간 원자재 중개업체 실적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세계 최대 원자재 중개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비톨은 2022년 사상 최대 규모인 151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고요. 비톨은 자기 자본을 기존의 2배 수준인 258억 달러로 늘렸고요. 3,311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급여 및 보너스로 평균 78만 5천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비톨의 경쟁사인 트라피구라 역시 2023년 회계년도 74억 달러 순이익을 내며 새 기록을 썼고요. 자사주를 보유한 직원 1,200명에게 돌아가는 배당금 규모를 더블도 아니고 트리플 3배로 늘렸습니다. 대단하죠. 애덤 펑킨스 올리버 와이먼 파트너는 원자재 거래 중개와 관련해 민간 업체들은 지난 5년간 기록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특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면서 엄청난 현금 더미를 깔고 앉은 이들은 재투자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6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자 파월 때문에 극적으로 좀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파월이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질문과 답변에서 나왔는데 자 파월은 연준도 디지털 화폐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연준이 CBDC에 대해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CBDC는 뭐냐면 디지털 화폐 이에 대해 전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우네요, 여우. 응?
맨날 얘기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파월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별도의 영상으로 저녁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애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지금 속을 부글부글 끓는 거를 지금 해서 지금 중국에 갔거든요. 비아디 전기차 1위 비아디 회장과도 만났다고 하는데요. 자, 속타는 마음을 안고 중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유는 중국에서 아이폰의 곤도박질, 애플의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니죠. 자, 쿡은 팀쿡 이날 웨이보에 상하이식 사토리 능하오라고 인사하며 시민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상하이 출신 배우 청카이와 함께 찍은 사진 및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외신들은 팀쿡이 상하이 방문을 하면서 21일 상하이 중심가인 징안사 광장에 들러설 애플 스토어 개장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데 주목을 했는데요. 중국의 매체 펑파이는 팀쿡이 이날 상하이 본부에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BYD의 왕창푸 회장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BYD 전자와 렌지 테크놀로지, 에버윈 정밀구 등 애플의 공급 업체들은 스마트폰 제조 기술과 애플을 위해 생산한 부품 제품을 전시했고요. 팀쿡은 왕회장과 함께 전시대를 방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애플의 모습, 지금 계속해서 뭐 횟수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중국을 방문해서 어찌됐든 그 활로를 찾고자 몸부림치는 팀쿡의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나 이 위기가 되게 이제 심각한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6월에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생성형 AI.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럼 애플은 왜 AI의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을까에 대한 거 저희가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간만 살짝 보내드리자면 AI가 거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플의 최근 행보의 모습을 보면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것들은 안 하거든요. 근데 AI의 이게 거품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가자라고 하는 것 속에 포모에 갇히게 된 거죠. 자, 젠슨 왕 엔비디아의 CEO가 이번 GTC에서 삼성 HBM 검증 중이라고 하면서 기대가 크다. 그리고 삼성과 SK와 함께 성장하겠다. 야, 근데 참 이 황 사장 아주 파트너들을 이름을 빵빵빵 언급해 줄 때마다 삼성전자도 이미 많이 올랐지 한국에서 막 파트너들 주가가 빵빵빵 참 잘하는데 제가 톡방에도 남겼지만 본인 이름을 좀 불렀으면 좋겠네. 남 그만 부르고 엔비디아 한 100번 외치면 안 될까? 엔비디아 주가가 생각보다 잘 못 가는 이 모습. 그렇죠? 좀 이게 좀 그러네요. 자, 여러분 엔비디아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방문해서 취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본사 건물 보이저 외관은 스타트랙 시리즈에 나오는 우주선 이름을 땄습니다. 예전에 저희 엔비디아 예전 영상에서 나오거든요. 엔비디아는 이 건물을 짓기 전에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먼저 창문의 개수, 실내에 배치할 식물 위치까지 결정한 후 실제 공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서로 걸어다니며 소통하라는 젠슨왕 CEO의 주문에 따라 건물 내 엘리베이터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권도형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 루니가 아니죠.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대표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자,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의 항소를 기각하고 포도구리차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의 송환 요청이 미국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1심 판단이 옳았다고 밝혔고요. 동일인 범죄 피의자를 여러 국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형사사건의 국제법률 공조에 따라 법률 26조를 적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권도형은 미국 달러와의 가치를 매칭한다던 암호화폐 테라 루나가 폭락하면서 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거나 방기하고 폭락 전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해외에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권 씨는 국내에서 출국한 후 한국 검찰을 비웃으면서 도주해오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고 한국과 미국의 범죄 피의자 송환 요청을 받았는데요. 권 씨가 일으킨 사태의 경제적 피해는 50조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됩니다.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연행될 당시에 함께 체포된 한창준 전 찰코퍼레이션
대표는 지난달 한국으로 추방이 됐지요. 돈이 많으니까 이 로펌을 확실한 걸 쓰니까 지금 미국으로 오면 종신형이거든요. 종신형인데 한국으로 가면 뭐 한 10년 살다가 또 안에서 모범수 해가지고 일찍 나오고 지금 비트코인을 다 숨겨놨기 때문에 떵떵거리고 살겠죠. 이참에 한국도 저런 저런 사기꾼들을 좀 종신형으로 처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좀 답답하네요 좀. 외신들이 일제히 엔비디아의 젠슨왕을 AI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평가하고 나섰습니다. 아 이건 좀 심하네. 제가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지. 어찌됐든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왕이 AI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반도체 회사를 키워내면서 AI계의 스티브 잡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NBC와 마켓워치 등의 외신에 따르면 젠슨 왕은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의 SAP 센터 무대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에서 월가와 AI 개발자들의 깊은 인상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자, 모건 스탠리는 젠슨 왕이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혁명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팝 음악 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 외에 셔너제이 SAP 센터를 매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라고까지 언급했고요. 우리 BTS는 왜 빠지지? BTS도 가면 다 매진시키는데 아무튼 뭐 결과로 승부하는 저 바닥에서 요즘 황씨 아저씨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4%로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영국. 오늘 영국도 발표를 했거든요. 자, 영국도 좀 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 좋은 소식 진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네요. JP모건이 비트코인 최고업체인 라이엇 아시죠? 비중 확대로 상향 발표를 했네요. 한번 볼까요? 티커는 RIOT. 와우, 나이스. 무려 오늘 11%. 또 오늘 코인 관련주들이 다 잘 갔어요. 마라도 잘 갔고 16%. 코인베이스. 근데 진짜 마라는 정말 변동폭이 너무 크죠. 코인베이스도 11%. 정말 잘 갔습니다. 아마 이번 그 파월의 금리 동결의 가장 최대 수혜 종목이 저는 코인 관련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설명드렸던 대로요. 멕시코 식당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지. 아무튼 멕시칸 그릴 치폴레가 자 50대 1의 분할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10대 1이지 50대까지는 아닌데 대박이야. 여러분 좀 있으면 결정 나겠죠. 2,913불. 와우. 오늘 애프터까지 합친 중 4% 갔네요. 야, 이렇게 비싼 주식이 4% 나가다니 대박입니다, 여러분. 자, 라가르드 ECB 총재가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자, 넷플릭스도 비중 확대의 지속 성장에 대한 목표가 리포트가 나왔네요. 주가가 13.6%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건데 한번 볼까요? 오늘 1.12% 일본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뭐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여전히 지금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와튼의 전설 제레미 시겔은 월스트리트의 매그니피센트 M7 주식에서 테슬라가 거의 소외당하고 바닥을 치는 것을 시장이 건강하다는 신호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거 테슬라 주주들이 들으면 정말 열받겠네. 그만큼 거품이 많다라고 할아버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그렇지 테슬라가 못 가는 게 건강한 시장의 신호다. 그거는 좀 너무 좀 아닌 것 같죠. 오늘 뭐 테슬라 관련 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독일 쪽 소식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독일 쪽에서 지금 대부분의 독일 공장 직원들이 IG
메톨이라는 노조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이 노조 이름이거든요. IG 메톨. 여기에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직장 협의에 비노조 근로자를 선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테슬라한테는 호조일까요, 악재일까요? 일단 유럽 쪽이 여러분, 그렇죠? 유럽 쪽에 저 노조 문제는 정말 테슬라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죠. 자, 미국의 로컬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미 한인 사회가 다시 한번 한국 정부를 향해서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 대한 엄격한 국적 이탈 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전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죠. 그 양반이 만들어서 지금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본소득 무상지원 플랜을 채택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한 달에 500에서 1000달러씩 무상 제공하는 지역 정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민주당 지역의 정부들로 모두 30여 곳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LA 카운티에서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 숙소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이 1차 통과됐는데요. 한 달 이상 장기 임대와 세컨드 하우스, 게스트 하우스, 투자 부동산은 금지되고요. 연간 914불의 피를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중남미 전문 절도범들, 이 도둑무시 새끼들, 이른바 절도 관광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허술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느슨한 보석 제도로 인해 남가주가 절도범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0%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멕시코, 칠레 이런 데서 무비자로 넘어와 가지고 도둑질하고 지네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박이죠. 오늘 도둑질하고 내일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피해를 계속해서 여기 있는 이들이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왜 못 잡아내는지. 근데 미국 경찰들은 여러분 도둑 신고하면 안 오죠. 살인 사건 정도 신고해야지 오거든요. 한국 축구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강인 선수가 오늘 사과를 발표했네요. 오늘 응원에 보답해 드리지 못하고 실망하여 드려서 죄송하다.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 한편 손흥민은 이강인 선수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운동선수들의 인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렇죠? 우리 손흥민 주장의 대인배. 저는 강인이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님이신데 원래 태권도가 예를 가르치는 거 아닌가? 아니 지금은 막내니까 저런데 제가 나중에 짬밥 먹으면 와, 밑에 애들 얼마나 잡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끔씩 좀 마음이 찹찹하게 아픕니다. 철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너무 이른 나이에 부와 명예를 또 거머쥐면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자, 여러분, 어제 저희가 올려드린 팔란티어 영상 약속드린 대로 시리즈로 나가거든요. 오늘도 두 번째 영상이 올라가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변함없이 저희 멤버십에 최근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멤버십 영상 어저께 총 8편의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오픈 영상 4편, 멤버십 4편. 와우, 대박. 더욱더 알찬 멤버십 영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